안녕하세요, 스케일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정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촬영 시점이 4월 2일인데 어제 탄핵 선고일이 나왔죠. 그래서 여태까지 저도 되게 답답한 게 많았었는데 그냥 한번 정치에 대한 넋두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풀어볼 주제는 뭐 이쪽 당이 옳다, 저쪽 당이 옳다, 또는 뭐 대통령 누가 돼야 된다, 탄핵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사실 정치 뉴스 보면은 맨날 싸우는 얘기뿐이잖아요. 뭐 이건 뭐 제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렇게 계속 싸우면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치 수능 한 달 전인데 이제 그러면 수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옆자리 애랑 싸우면은 제가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정치도 계속 싸우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해 온 것 같고, 그래서 놓친 기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놓쳤는지 생각을 풀어보고, 그리고 좀 한번 부족하지만 제 이상한 아이디어, 대안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놓친 거 첫 번째는 현실 세계 변화를 잘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AI 기술이 있죠. 뭐 챗GPT, 클로드, 그록 하면 뭐 되게 다양한 LLM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삶이 계속 순식간에 바뀌고 있죠. 뭐 중국도 이거의 질세라 딥시크 같은 것도 냈고, 또 중국 자율주행 기술도 막 우한에서 택시 서비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AI 기술은 그런 거에서는 많이 못 미치죠.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덜 싸우고 알파고 이세돌 나왔을 때 그때 AI 막 데이터 센터 만들고 교육도 잘하고 과연 지금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저는 남아요. 그리고 요즘 뭐 AI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가 범상치가 않잖아요. 중국 대만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도 있고, 미국은 막 관세 때린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전략적인 위치랑 스탠스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놓쳐서 아쉬운 건 외로움에 대한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되게 정이 많은 문화였어요. 예전에는 다 같이 반찬 만들고 뭐 애 키우다가 뭐 일 있으면 옆집에 맡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되게 많이 달라졌죠. 특히 우리나라가 진짜 압축 성장하면서 이 문화가 순식간에 달라졌는데, 요즘은 먹을 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냥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시키고, 또 아이 봐줄 사람은 베이비시터를 막 고용하죠. 또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애들끼리 알아서 놀았는데 지금은 각자 집에서 뭐 넷플릭스 보고 부모님이랑 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기술과 서비스가 발달하고 개인화된 건데, 물론 편한 점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되면서 마을이 해체되고 사회가 단절되고 각박해지고 외로움이 되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외로움이 되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한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연구 찾아보시면 엄청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는 외로움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게 담배 15개 피를 하루에 피우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사회가 이렇게 개인화되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한 거지만 아기 키우기가 그냥 더 힘들어져요.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들고요. 아이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이 키울 때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근데 서로 각자 살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게 그냥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둘이 키우기에 너무 빡세니까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죠. 아이 하나만 키우기도 너무 힘든데. 그리고 외롭게 되면 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더 경계심 있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특히 전 이 외로움이 되게 자살률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 너무 높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문화가 없어지고 막 아파트 문화가 들어서고 각자 도생하기 시작한 때부터 저는 이 자살률이 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문화 좋은 영국에서조차도 이런 외로움이 문제여서 외로움 장관이라는 것도 국가에서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크게 없죠. 아예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전 정치권에서 이런 걸 놓친 게 진짜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쉬운 거는 디지털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다들 스마트폰 쓰게 되는데 스마트폰 자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서비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게 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유튜브 듣고 싶은 것만 계속 추천해주죠.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되게 많아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점점 덜 하게 되고 계속 내가 맞다는 생각에만 더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자극적으로 하고 가짜 뉴스 만들고 검증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또 SNS도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너선 하이트라는 학자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을 보면은 10대 여자애들의 자살률이 2.5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자살률의 증가인데 인스타그램인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10대 여자애들은 가뜩이나 되게 예민한 시기인데
나보다도 잘나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더 예쁘고 성격도 좋은 애가 막 웹상에서 많으니까 그거 보면 내가 더 위축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최근 20년 동안 60% 이상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집에서 폰을 보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특히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안 좋은데,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만 16세 미만으로는 아예 SNS 못하게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한 문제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또 댓글 문화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댓글이라는 게 소수의 사람이 조작할 수 있어요. 계정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영화 댓글 부대 보면 잘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론과 민심이 상당히 왜곡되고, 그리고 이 댓글로 소통하는 게 대부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익명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의 히스토리나 어떤 사람인지는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의견만 그냥 먼저 보이게 되니까 그냥 서로 공격적으로 생각이 다르면은 욕부터 그냥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합의점을 찾는 토론이 아니라 되게 서로 극단적인 양상을 띄어요. 그리고 여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앞에 말한 외로움과 결합된다는 건데, 사람들이 안 만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집에서 댓글 쓰고 유튜브 보고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예민해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 놓쳐온 게 되게 아쉬워요. 이걸 바꿀 힘들은 사실 정치인들에게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법안을 만들 수 있고 규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고 좀 생산적인 거에 몰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이상한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인들을 화해시키는 건데, 옛날에 틱낙한 스님이 플럼빌리지라는 데에서 뭐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또는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하나의 이제 마을에 모으고, 그래서 TV도 못 보게 하고 좋은 음식 먹이고 명상하고 같이 산책하고 자연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평화롭게 하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사이가 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아져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인들한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국회 시작하기 전에 300명 정치인들 다 모아서 이런 빌리지에 가두고 한 2주 정도 합숙을 시키면서 명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조금 덜 싸우지 않을까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방안일 것 같고, 두 번째 방안도 좀 어려운 건데, 두 번째 방안은 선거제도를 바꿔서 새로운 얼굴을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 보면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당이 사실상 두 개잖아요. 이 당들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당들은 서로 싸우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 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 대부분이 법조인인데, 법조인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과거의 일을 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해왔던 대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누구 고소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새로운 사람이 정치인이 되더라도 이 당론에 따라야 되기 때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당이 나오더라도 이 선거제도 때문에 새로운 당이 살아남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그 중에서 254명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지역구 선거되는 거 보면은 이게 한 표 차이로 이겨도 이긴 사람이 당선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표가 사표가 될까봐 소신 있게 투표하지 못하고 대법한 이 두 개의 당 중에 하나에 그냥 차선책을 고르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당이 세울 자리가 없는 거죠. 마치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삼성이랑 현대밖에 없는 느낌? 스타트업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결국 구조가 안 바뀌니까 이 양당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버텨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독일처럼 비례대표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소신있게 자기가 뽑고 싶은 당에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당이 좀 신선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데 비례대표 만드는 순간 자기 당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자기 밥그릇을 차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도 이건 국민들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면은 뭐 언젠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두서웠지만 그냥 아쉬운 마음에 정치 얘기 조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스케일 채널의 초기 구독자였다고 나중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